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암기가 아니라 즐거운 문화생활, 스토리텔링처럼 느껴지게 해드리는 오리진 복학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단어의 구조 속으로, 그 생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위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영어 지층, 단어 지층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겹겹이 쌓여있느냐? 우리나라 말에도 원래 순우리말, 옛날부터 한국말에 존재해왔던 그런 단어들이 있죠. 가장 오래된 단어들이겠죠. 우리나라 말이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같이 우리 민족과 같이 비비고 했던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 유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한문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예의, 처음에는 뭐 충성, 이런 유교적 단어들로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에, 우리가 심지어는 한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도 한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말하자면 두 번째 지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30여 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일본식 영어 또는 일본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구를 다마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식민 역사 청산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세 번째 스트라라, 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그 다음에 미군 군정이 들어서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분간이 굉장히 어려운 영어에서 온 한국말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바로크 같은 단어들, 오버락이라는 단어의 우리나라식 발음이죠. 함바그, 뭐 커피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층적으로 보면은 순우리말 층이 있고 그 위에 한문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영어층이 있다. 영어에서 온 외래어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역사를 지난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 층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우리가 섹슨층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프랑스어층이 있고 그 위에 라틴어 직수입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층이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씩 있느냐 또는 두 개 이상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예를 들어서 터라는 뜻을 써도 되고요. 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의 장 이렇게 해도 그거 어떤 일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고 터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터는 뭐예요? 순우리말 층에서 나온 거고 장이라는 것은 한문층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place 또는 플라자 같은 영어에서 온 단어를 갖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지층에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갖다가 딱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 장, place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면 훨씬 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말을 공부하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지층에 속해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을 갖다 묶어서 외울 때 훨씬 더 쉽게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시리즈 2는 여러분이 이 지층을 갖다 구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11개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라틴층에 속해 있는 단어 하나와 섹슨층에 속해 있는 단어 하나를 갖다가 짝을 지어 가지고 11개의 쌍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거는 라틴층에서 온 단어. 쟤는 섹슨층에서 온 단어.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영어의 어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우리가 어떤 단어가 한문이고 어떤 단어가 순우리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겠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지층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파트 2 전체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가 지정됐으니까 이제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예는 이 brother와 fratter라는 예입니다. 이 fratter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brother라는 뜻이에요. 발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브만 프로 바꾸면 된다. brother, frater.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펠링을 보지 않고 귀를 이용해가지고 이 라틴 계열 단어와 섹슨 계열 단어를 보면은 결국 얘네 둘도 깊은 어떤 역사는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brother라는 원래 영어에 존재했던 형제라는 단어와 fratter라고 하는 롱에예요. 그죠?
frater라고 하는 라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영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갖다 파생시킨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단어 쌍에 대해서 좀 깊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지층에 대해서 설명한 걸 갖다가 조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섹슨, 앵글로색슨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고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게르만 계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럽 북쪽에서 사용되던 원주민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frater 같은 단어들 우리가 라틴 계열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라틴 국가들 그럼 어느 나라들이죠? 대체로 라틴 패션, 뭐 라틴 열정, 라틴 기타 그럼 어디예요? 스페인, 이탈리,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라틴의 언어는 한마디로 라인강 남쪽에서 온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방계 단어가 있고 북방계 단어가 있다. 그 북방계 단어와 남방계 단어가 영어란 단어에서 말하자면 혼합이 되고 속된 말로 짬뽕이 됐다. 그래서 영어에는 북방계 단어들과 남방계 단어들이 같이 살고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생긴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틴 계열 언어하고 이게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남유럽 사람들, 라틴 사람들, 옷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말투 좀 다르죠? 이탈리 사람이랑 독일 사람이랑 옆에 세워놓으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게르만 계열 단어하고 라틴 계열 단어를 옆에다 세워놓으면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번 파트 2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브라더 프라터 얘기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내용이에요. 자,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라틴 계열 단어로 아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sub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mare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 그럼 submarine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게르만 계열 그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underse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 아래를 갖다가 그 잠수함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submarine exploration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undersea exploration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누가 이걸 submarine이라고 부르고 누가 undersea라고 부르냐? 대체로 기름 회사들이 새로운 석유 그 디파짓을 찾기 위해서 바다 밑을 뒤질 때는 undersea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oceanographers, 즉 그 바다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다 밑을 뒤질 때는 submarine exploration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왜? 라틴 단어, 그 라틴 계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더 먼 데서 왔거든요. 그죠? 원래 영국의 조상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영국의 조상 언어에서 직접 넘어온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가 라틴 계열 단어에 대해서 기억할 건 뭔가 더 배운 티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거나 외래어를 쓸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섞었을 때 예를 들어서 He's an extraordinary pianist 라고 얘기를 안 하고 He's a pianist extraordinaire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건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문을 갖다 많이 섞어서 뭡니까? 대체로 잘난 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라틴 계열 단어를 갖다 많이 섞어 쓴다?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submarine이 undersea랑 어떻게 다르냐? submarine이 훨씬 더 배운 티가 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라틴 계열 단어와 게르만 계열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문화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뉘앙스가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잡지 같은 걸 갖다 정기 구독할 때 정기 구독하는 걸 갖다가 subscription이라고 부릅니다. 정기 구독을.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주식 같은 걸 갖다가 어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어떤 금융업체에서 개런티 할 때는 그거를 underwrite이라고 그래요. sub가 아래라고 그랬고 write이 scriptum이기 때문에 그죠? 쓰다는 라틴어 단어가 scriptum이니까 underwrite과 subscribe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살짝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underwrite는 주로 금융에서 쓰고 subscribe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정기 구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써요. 둘 다 원래 의미는 뭐겠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아니면 보증 내가 이걸 매일 사겠다라고 여기다 내 이름을 갖다가 서류 아래다 쓴다 이런 의미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 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는 라틴 계열의 단어, 하나는 게르만 계열의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더블렛이라고 부릅니다. 쌍형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쌍형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가 두 개다. 그래서 쌍형어입니다. 그 쌍형어 중에서 brother과 frater처럼 B로 시작하는 게르만 계열에서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라틴 계열에선 F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쌍형어가 있냐. flower, flower가 동사로 쓰이면 꽃 피다라는 뜻이죠. 꽃 피다라고 하는 게르만식 단어가 뭐죠? bloo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loom, flume, flower. 자, 잘 들어보면은 b, 이렇게 그 한 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other, frater, bloom 또는 blossom 그리고 flower 이런 식으로 B, F, pair B와 F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쌍형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뽑은 단어가 바로 brother와 frater라는 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brother와 frater라는 어근이 들어있는 단어들 갖다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게르만 계열에서는 이제 brother, brotherly 그럼 무슨 뜻이죠? 형제 같다라는 뜻이 되고요. brotherhood 그러면 형제애 또는 형제처럼 지내는 의형제 그룹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brotherly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 계열 단어가 있습니다. fraternal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 바로 아래 보이시죠? fratern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brotherhood에 해당되는 fratern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원래 게르만 계열에서 온 영어 단어보다 라틴 계열에서 온 단어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학술적인 언어로는 대체로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라틴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갖다 학자들이 찍어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첫째. 둘째, 자기네 말을 갖다 변형시키는 것보다 외래어를 변형시키는 게 어떤 민족한테나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조어, 우리나라의 브랜드 네임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외래어를 갖다 변형시키는 게 쉽지. 우리의 원래 말을 갖다 변형시키는 게 훨씬 더 거부 반응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그 두 번째 스트라타를 형성하는 외래어가 가장 많은 단어를 갖다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순 우리말 단어를 갖다가 변형시키는 것보다 한문의 새로운 조합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신조어를 생성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들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